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휴가로 엿새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지만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공공 분야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말까지 1,2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도록 해 11월 집단 면역 목표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화폐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가상화폐 문제에 갈피를 잡지 못해 청년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부동산 특비를 가동하고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 정책 보완을 논의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축소해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거래 210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 역사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쥔 윤여정은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로 통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역할을 윤여정 스타일로 성공적으로 표현해온 데다 재치 있는 입담과 쿨한 매력으로 대중적인 인기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여정은 1971년 첫 영화 화녀로 스페인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일찌감치 재능을 드러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하면서 10년 동안 활동을 멈췄습니다. 이혼 뒤 1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이후 영화계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투병 중인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시어머니. 재벌 집안의 탐욕스러운 안주인. 종로에서 가난한 노인을 상대하는 바카스 할머니까지 다채로운 모습으로 인간의 욕망을 그려냈습니다. 제가 대본을 고르거나 선택할 때 나 또한 굉장히 도전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안 숙여. 독특한 목소리에 빠른 대사톤, 힘을 뺀 듯하면서도 강렬한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순간 몰입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묘한 맛을 풍기는 그 묘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 여배우가 뭔가 매력이 뭔가. 풍부한 유머 감각, 직설적인 표현 탓에 윤여정이 등장하는 곳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때면 60년 전이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어린 학생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놀이기구 타실 때 좀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막 메스크 없고 막 뭐 임신인가 할 정도로 저기요, 선배님. 이런 화법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내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윤여정 어록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대중의 인기까지 등에 업은 윤여정. 74세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무엇보다 치열한 연기 욕심이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오래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빠질 거는 매너리즘밖에 없고 고민은 지금 그거예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YTN 김혜은입니다. 네, 배우 윤여정은 오스카 여우조연상의 주인공이 된 것으로도 주목받았지만 재치 있는 발언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오늘 오스카 수상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앞서 다른 시상식의 수상 소감이나 해외 인터뷰에서도 그야말로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관련 내용 김세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자 윤여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자가격리 중이라 혼술로 자축하겠다며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Ina and me will celebrate together.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을 땐 이번 상은 고상한 척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인들로부터 받은 상이라 의미가 크다며 좌중을 폭소하게 했습니다. 외신들도 올 시즌 최고의 수상 소감, 윤여정이 MVP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라는 질문을 받자 비교는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배우 윤여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배우들끼리 비교는 있을 수 없다는 통쾌한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연달아 트로피 숫자를 늘려갈 땐 뒤에서 수고한 스태프들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식구처럼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진짜 뒤에서 수고한 사람은 이나와 홍영울입니다. 진짜 우리는 얼굴에 나가기라도 했지. 스티븐 우리는 그치? 네, 맞아요. 유머와 직설, 권위를 벗어던진 화법 때문인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윤여정에 스며든다는 뜻인 유며들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미나리가 이런 성과를 올리기까지는 정희석 감독과 다른 배우들의 활약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저예산 독립영화라 촬영 여건이 힘들었지만 어느 현장보다 화기애애하고 열정이 넘쳤다고 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미나리의 순제작비는 약 22억 원. 미국에서도 저예산의 독립영화로 배우들은 열악한 환경에 고생스럽게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여건이 오히려 배우들을 가족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즐거웠던 거는요. 스티븐 연, 한예리, 알렌 킴, 노엘 조 우리 다 다섯이서 식구처럼 그리고 그 식구의 가장은 아이작 감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희석 감독의 리더십은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자전적인 영화지만 배우에게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정의 동요 없이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아이작 할머니를 흉내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뭐 특별한 제스처 같은 걸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이작이 절대로 그럴 필요 없고 선생님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속으로 A+를 줬죠. 그래서 저는 자유를 얻었고 일단 인품이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요. 네, 그냥 뭐라도 내가 이 영화에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오겠다. 배우들의 연기도 한몫했습니다. 스티븐 연은 이민 가정의 가장을 연기하며 미국계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앨런 킴은 윤여정과 앙증맞은 호흡으로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아역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뿐만도 안 입고 먼저 팬티도 안 입고 한예리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민 가정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골드 리스트 시상의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이민자들이 느꼈을 법한 그 삶의 고단함과 힘든 개척자로서의 어려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체화시킨 그런 연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예산 독립영화로 할리우드 상업영화와 당당히 경쟁한 미나리. 감독과 배우들의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는 500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은 이른바 주말 휴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의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방역 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자 주말 휴가라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내 신규 환자 500명대로 내려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모두 500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700명대를 유지하던 국내 하루 신규 환자는요, 어제 600명대에 이어서 오늘 다시 500명대가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69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31명입니다. 여전히 수도권 신규 환자가 많습니다. 서울 152명, 경기 147명 등 수도권에서만 312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29명, 부산 23명, 경북 24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줄었습니다. 휴일 언제나 그랬듯이 신규 백신 접종자도 평일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제 신규 1차 접종자는 6,100여 명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3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은 200여 건이 추가로 접수됐는데요. 대부분 발열이나 근육통을 호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이 집단 면역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오늘 정부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백신 불안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백신 확보 물량은 충분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 가뭄 등 과도한 불안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은 모두 9,900만 명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 목표인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했던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더나와 얀센 백신을 상반기에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더해지면 더 여유롭게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 역량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하루 최대 접종 가능 인원을 15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추가 확보 백신을 토대로 집단 면역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됐다며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자가격리 면제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발생 시에는 국가 보상제도에 따라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집단 면역 달성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며 국민이 정부 계획을 믿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의원급 의료인과 만성 신장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50만 7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 우려와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6월에 예정돼 있던 이번 접종을 2달 정도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상계동의 한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경찰관과 소방관도 백신을 맞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병원에선 오전 9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60여 명 정도가 백신을 맞았는데 오늘 예약자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제 오늘 오전 접종도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금 이곳 병원 대기실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은 제 뒤로 보이는 병원 안쪽 피부과 진료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 이 병원에서 백신을 맞는 사람은 120명 정도입니다.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으로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인데요. 경찰관과 소방관은 물론 치과와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진도 접종할 예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병원은 지난 19일부터 항공승무원 또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일반 환자를 받으면서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6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종사하는 의료인 25만 7천 명과 만성 신장 질환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희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빠집니다. 모두 합치면 50만 7천여 명이 새로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6월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는데요. 2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고 또 4차 유행 가능성도 커지면서 1차 접종 대상자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입니다.
또 군장병의 접종 일정도 다소 앞당겨져서 내달 초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26만 명, 전체 인구 가운데 4.3%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접종 확대를 계기로 이번 달까지 백신 접종 3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계동의 한 병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댄스 연습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어르신 돌봄시설, 지인 모임 등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엄윤주 기자. 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댄스 연습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곳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 중 하나인데요.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확진자가 나온 곳은 제 뒤에 있는 건물 지상 3층에 있는 댄스 연습실입니다. 지금은 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 폐쇄된 상태인데요.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2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수강생이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 서울시가 발표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밤사이 2명 더 늘어나 이곳 관련 확진자가 최소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강생에서부터 강사, 여기에 확진된 강사에게 교습을 받은 다른 수강생들과 지인까지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방역당국은 접촉자 187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였고 강남구는 밤사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강사 26명과 수강생 348명 전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확진된 강사가 강동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학조사에서 이곳은 격렬한 춤을 추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자, 이외에도 일상 곳곳 감염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우선 기존 집단 발병 사례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확진자가 2명 더 늘어나 45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 광북구 지인 모임 관련해서도 1명 더 추가돼 지금까지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여기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어르신 돌봄시설에서는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5명이 더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6명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불시 단속도 벌이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댄스 연습실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비수도권인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지역 급식 지원센터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예, 수도권 밖에서도 부산과 울산 또 경남을 중심으로 지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5명 늘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등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어제 오후 5시 이후 6개 시군에서 확진자 3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 모두 지역 감염자입니다. 울산의 한 대형 소매점에서는 지금까지 종사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에서도 오늘 0시 기준 어제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업무 목적으로 홍천군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한 농업 관계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강원교육청은 이에 홍천 지역 학교 급식소 48곳의 운영을 내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12곳은 단축 수업을, 4곳은 원격 수업을 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빵이나 우유, 도시락 등 대체 식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원교육청은 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의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급식 중단 연장 등 후속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부터 경북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렸고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청도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거리 두기 완화는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는데요. 지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북 청도를 포함해서 경북 지역 12개 군에서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영덕과 울진 등 5개 군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나머지 7개 군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곳 거리에서는 집합 금지 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을 체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을 확인해 보면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맞이하는 이곳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집합금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임을 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거의 없었던 만큼 미뤄왔던 지인 모임을 할 수 있게 돼 갑갑했던 생활이 풀렸다는 겁니다. 또 사적 모임이 다시 이루어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곳 청도는 이번에 시범 완화되는 12개 군 중에서 대구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대구, 부산 등 주변 도시에서 1시간 정도면 이곳 청도에 올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나들이객이나 여행객이 몰릴 가능성도 크고 주변 가까운 도시에서 이른바 원정 식사를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면 바이러스까지 함께 유입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확산세가 심각한 것도 이곳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우선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면서 확산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청도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의 보완, 수정을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인데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기간, 임대료 상한 제한 등 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요. 의무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축소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당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시 LTV와 DTI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내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공식 논의됩니다. 네, 백신 관련 내용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당과 정부가 모여서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백신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백신 점검단, 또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의 일부를 상반기 안에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백신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며 국내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이 확보된 만큼 접종 준비 상황도 명확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은 백신 접종 속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 등 어느 시간대라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인데요. 발열이나 몸살 등이 접종 후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고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 인프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수 고용직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보건복지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상정되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10건을 파악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수본의 유재성 공보책임관은 오늘 경찰청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LH가 진행한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루 의심 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의미 있게 보고 210건을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금은 쉽게 답변하기 어렵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가상화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여당에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자칫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뒤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면서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를 탐사 보도합니다. YTN이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정책의 지표가 되는 중위권이 크게 줄고 양극화는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학교가 문을 닫은 지난 1년 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같은 걱정이 현실이 된 겁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지난 1년, 학생들은 불 꺼지고 문 닫힌 학교 대신 디지털 기기 앞에 모였습니다. 가상의 교실,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영상 못 들은 거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들어야 되는 거 그게 힘들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수업이 학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는 한 해가 작년이었고요.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1학기. 낯선 기기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선생님은 10명 가운데 1명도 채 안 됐습니다. 혼란이 남긴 후유증은 얼마나 컸을까?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된 학업 성취도 분포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중고등학교 1250여 곳의 중2와 고1을 대상으로 2017년 2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6학기 동안의 수학 성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모두 5등급으로 나뉜 성적 분포 가운데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는 중위권, BCD 등급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1년 전보다 BCD, 즉 중위권이 늘어난 학교와 줄어든 학교의 비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덮친 지난해 1학기, BCD 등급이 감소한 학교 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66%, 중학교에서는 무려 76%에서 중위권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중위권 감소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공교육의 목적 자체가 흔들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책적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공교육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성적 중위권 감소 현상을 방치하면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돌봄의 정도에 따라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분명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소비가 줄었지만 고가의 명품 시장만큼은 유독 예외였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의미하는 이 가심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젊은 층은 명품 구매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아침, 아직 개점까지 1시간이 남았는데도 백화점 명품관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예상이라도 한 듯 간이의자를 준비한 사람도 눈에 띕니다. 명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먼저 받기 위해 일찍부터 모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전 세계 명품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큰 불황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명품 매출은 14조 원대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규모 1위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프랑스, 영국에서 명품 브랜드 매출이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독일을 제치고 한 단계 상승하며 7위에 올라섰습니다. 국내 명품 시장의 호황은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소비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들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먼저 고려하는데 SNS를 통해 고가의 물건 소비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백화점 명품 구매 고객의 절반이 20대와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은 명품을 사서 즐기다가 중고로 되파는 리셀에도 자유롭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세대이다 보니 이 중고 거래 시장 플랫폼에 올려서 되팔고 또 그걸 또 현금화해서 또 다른 명품을 사서 사용하다가 중고 시장에 올리고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도 명품을 중심으로 핵심 소비자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소비도 억눌리자 이른바 보복 소비 차원에서 명품 구매를 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수상 소식 너무 기쁜 소식이라 잠깐 좀 짚어보고 갈 텐데 오늘 수상 소감 발표만 했다 하면 관심을 모으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이제 감명을 줬는데요. 그 중에서 경쟁자였던 다른 후보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에게 공을 돌리는 것도 많았고요. 물론 영화하고 정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울림을 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만에 사실은 굉장히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도 간만에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었습니다. 네. 외신도 보도 따랐고요. 그래도 어쨌든 서구 중심,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영화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BTS도 수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세계 주류 국가로 돼가고 있다. 아직 변방은 아니다 확실하게. 예전 같으면 그냥 남의 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 수상하는 거 쳐다만 봤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어쨌든 우리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브래드 피트 만나뵈서 반갑다. 정의석 감독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다. 내가 글렌 클로즈와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 이렇게
상대방을 치켜 세우는 소감이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차지했거든요. 윤여정 배우 하면은 지금 최근에 젊은 층으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비결이 뭐라고 정치인으로서 보십니까? 윤여정 씨의 인생사 같은 경우도 많이 조명되고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뭐 가족 문제나 이런 걸로 부침도 많이 겪었지만은 당당하게 이제 사실 지난해 기생충도 하지 못했던 아카데미의 수상을 예. 이제 이번에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지만은 결국 여우조연상에서 수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젊은 세대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저희가 예전에도 보면 스포츠만 하더라도요. 항상 저희가 메달을 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뭐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레슬링이라든지 복싱 이런 시절이 있었고 최근에는 국민들이 피겨라든지 다른 또 이제 우리나라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했던 것을 성과가 나는 것에서 많은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걸어온 길 중에서 이제 우리도 만드는 것이 국제적으로 먹힐 수 있다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그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예.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여정 씨의 인터뷰가 아마 잠시 뒤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대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가 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대담 끝난 뒤에는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또 이 소식 조금 더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잠시 뒤에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 주제 가지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주말 영향 때문에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최근에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오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니까 곳곳에 해이해진 모습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다시 개인 방역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할 시기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कि किसको ऑक्सीजन की जरूरत है किसको नहीं है लेकिन उसके बाद में भी रिश्तेदार मरीज के रिश्तेदार 2-2 3-3 सिलेंडर लेके जा रहे हैं खालियों का पता नहीं चल रहा है कुछ लोग गाड़ियों में भर के लेके जा रहे हैं हमारे यहाँ सिर्फ 2 कर्मचारी जो देखते हैं तो उनके ऊपर ऐसे बाहर करते हैं बिल्कुल मानने को तैयार हो जाते हैं। 이곳 한강공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식과 음주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용객들이 남기고 간 술병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오늘 밤 기니까 천천히 먹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일찍 안 쓰고 그냥 오면은 에어컨 닫고 말을 진짜 안 해요. 항의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복무 지침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를 하게 될 예정이고 그간 백신 추가 이번 주 내내 일평균 14만 명 내지 15만 명의 접종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지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사흘 동안 100만 명 확진, 참 인도 상황을 보면 잠시의 방역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잠시 줄었습니다만은 주 중반으로 가면 800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일단 오늘부터 공공부분의 회식과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공공 부분만으로 이 한정을 한 이유는 있을까요? 만약에 민간까지 모임을 다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굉장히 예. 어려운데 물론 뭐 방역에 필수 불가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간도 지금 뭐 5인 이상 제한해서 많이 가지 못하고 예. 10시까지 또 보통 9시 반 정도 되면 다 이게 정리해서 나가시라고 해요. 보통 예. 10시 전에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려운데 예. 내년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나마 이게 사실은 어쩐 동전의 양면인데요. 저도 뭐 주말 사이에 좀 지역에 다녀보니까 식당에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시는 분들, 가족 단위로 오는 분도 있고 친구들이랑 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마스크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 또 와서 이제 뭐 커피 마실 때도 얘기할 때는 써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실 때는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마스크 끼고 그게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근데 또 아마 그게 뭐 지적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도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예.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또 시간 잘 지키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뭐 좀 벗어나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공 분야만 해도 뭐 모이지 말자 이런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완화된 지역도 오늘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방역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정부에서 통제식 방역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기에 분위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효과가 확실하게 안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방역 때문에 또 거꾸로 말하면은 그 사업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크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집에서 지하철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에 지난주부터 이번 예. 주 사이에 3군데 가게가 폐업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거꾸로 아까 인도에서 축제하다가 이제 확진자가 100만 명 늘어난 사례도 얘기하셨지만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뉴질랜드 콘서트 검색해 보시면요. 뉴질랜드는 5만 명이 운집한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그런 어떤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고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확진자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식 방역을 하려면은 뉴질랜드같이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제식 방역을 선택했음에도 초기에 중국 입국자 같은 경우에 되게 늦게 차단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누적되고 있고 반대로 백신 확보를 늦췄기 때문에 백신으로 또 해결하는 방법도 요원해 보이고 저는 이거는 정확히 한쪽 성과를 냈었어야 되는데 계속 뜨거운 찬물 틀었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예. 백신 수급 일정에 대해 정부가 또다시 한번 이런 어떤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뭐 어제 긴급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은 하진 않고 정확한 일정과 정확한 계획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통제식 방역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통제식 방역을 통해 가지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통제식 방역을 진짜 잘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아니면은 예.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노마스크나 아니면은 방역 수칙 완화를 이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뭔가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럼 통제식 방역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 통제식 방역의 원칙이 뭐냐면요. 초반에 자영업자분들은 이 제도에 찬성하고 참여했던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가 굉장히 높게 뭐 예를 들어 2, 3주 진행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겠거니 아니면 영업을 원래처럼 할 수 있겠거니라는 기대감이었고 정부도 그런 식으로 사실상 홍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반년에 가깝게 이런 매우 강한 통제식 방역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뭐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답은 백신이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뭐 그거는 100% 인정하는데요. 근데 코로나의 문제의 원인이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건 뭐 정부가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게 이제 지자체에서 경북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인구 밀도가 적은 데서는 시간도 좀 늘리고 아마 모임들도 늘리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5인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데는 인구가 굉장히 땅은 넓고 인구 밀도는 뭐 한 서울의 한 뭐 0.몇 %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충분히 유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뭐 강원도라든지 그런 뭐 전남,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된 인구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구분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뭐 백신이 지금부터 답인데 정부가 토요일에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에 대해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백신 수급에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게 언제 공급되는지는 아직까지 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국민들이 듣기를 원하는 답은 매달 달에 얼마나 오느냐 이건 같아요. 아마 근데 저도 뭐 계약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아마 지금은 사실 백신 공급하는 회사들이 거의 갑이죠. 대부분 예. 어찌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뭐 모더나 화이자 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아마 어찌 보면 정할 텐데 저는 아마 보기에 계약 자체를 분기별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실 분기라는 거는 3개월이거든요. 예.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달 어떤 뭐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서 예. 그래도 지금 딱 수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6월 말까지 1,200만 명 하겠다. 그다음에 9월 네. 말까지 뭐 얼마 하겠다. 9월 말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실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어떤 백신이 매달 달에 얼마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네.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이게 대부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백신을 내가 맞을지. 예.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부에 어쨌든 이렇게 명시적으로 수치까지 발표할 때는 도입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예. 저 계약 물량을 그래프를 봐도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처음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4불짜리고 화이자 모더나는 20불 이상이기 때문에 비싼 거 맞을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정부 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김호랑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좋은 거 나오니까 그때 가서 그걸 사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처음 나왔던 화이자 모더나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 계약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결국 초반에 화이자 모더나를 많이 구입했으면은 많이 계약했으면은 지금쯤 이스라엘처럼 상당한 물량을 납품받아가지고 결국 방역에 성공했을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때 판단 미스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백신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더 뭐 좋은 어떤 뭐 백신이 나온 게 있나요? 저는 결국에는 그때 판단 실수가 지금의 어쨌든 방역 대란을 초래한 것이다라는 것은 정부가 겸허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것도 계약했으면요. 계약서에 공급 날짜 없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그 계약 현황을 보면서 아, 우리가 몇 월쯤이면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 사업을 지금 접을지 아니면은 대출을 더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볼지 아니면 새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영업 좀 축소하고 버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배달앱 같은 것만 해도요. 켜면은요.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가 떠요. 근데 지금 배달앱만도 못한 어떤 백신 수급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물량을 공급하는 쪽에서 이거를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요.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계약 시점보다 늦어진 물량은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한 것보다 지금까지는. 늦어진 물량은 예.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계약한 시점 얘기하면 돼. 다른 나라는 다 얘기해.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만약 그렇다면은 거꾸로 우리 계약은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라고 하면요. 그건 계약한 게 아니죠. 도대체 어떤 물건이 납품받을 때 기한이 없이 계약을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엔 그렇죠. 지금 그 일본만 해도 그렇죠. 지난번에 총리가 가서 1억 분 확보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또 회사에서는 안 그렇다 그러잖아요. 협의 중이다. 사실은 지금 백신 공급에 대한 것들은 거의 백신 제조 회사들이 좌우한다고 봐요. 당연히 아마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도입하기로 확정됐지만 또 안 주면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문제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이슈가 결국은 계약하기로 한 시기에 도입되느냐. 그거는 저는 뭐 정치력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두 메시지가 충돌이라니까요. 아니, 홍남기 충돌되는 게 부총리는 아니고 사실은 지금 자꾸 어찌 보면 과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계약을 된 건 맞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11월 집단면 달성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믿고 따라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전에 뭐 어떻게 했다 이걸 지금에서 얘기할 필요 있어요. 예. 어쨌든 홍남기 지금 부총리는 이거 짚고 홍남기 부총리의 저 총리 권한대행의 오늘 녹취를 저희가 준비해서 듣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도입, 접종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홍남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백신 확보 상황과 접종, 또 안전성 등 백신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백신 도입과 더불어서 접종 역량도 늘리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고연령, 고위험군, 방역과 의료력 등 1,200만 명에 대하여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앞서 3분기 중 도입 예정 백신이 약 8천만 회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토대로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접종 인프라가 지금까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즉 예방접종센터는 5월 초까지 204곳에서 267개소로, 민간 위탁 접종 의료기관은 5월 말까지 2천여 개소에서 14,000여 개소로 확대되며, 이 경우 우리는 일일 최대 15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접종 역량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백신 도입도 문제고요. 도입된 백신을 어떻게 빨리 맞추느냐, 접종 역량도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나가겠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백신 불안을 좀 진정시키는 의미의 오늘 담화였는데, 정부 발표대로 된다고 하면은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확보된 어쨌든 계약된 물량이 전 인구의 2배가 되고요. 그다음 집단 면역 달성할 수 있는 3,600만 명이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1차, 2차, 뭐 3차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예전에 뭐 독감 백신 이런 걸, 물론 그보다는 조금 엄격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할 때는 병원 의원 단위에서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정도 역량은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150만 명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6월, 7월부터는 거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게 어찌 보면은 뭐 3,600만 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 보고 있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이 뭐 불안하다, 물론 사고도 나고 있지만 이 백신에 대한 사실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뭐 90% 정도 다 맞겠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50%, 뭐 30%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아스트라제니카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달체 백신에 대한 뭐 혈전에 대한 위험도 있겠지만 언론의 역할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 백신을 맞는 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화이자 백신 물량은 아마도 하반기에 집중, 그렇죠. 지금 보니까 3분기에 집중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럴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기존 백신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인데,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한 부분도 있고요. 또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미리 접종 순서가 앞부분인 분들이 안 맞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좋은 백신을 홍보한 게 정부 쪽이에요. 오히려 화이자, 모더나를 빨리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싸고 좋은 백신이라고 홍보했던 게 정부 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들이 해명해야죠. 그걸 국민들이 못 믿는 걸 어떻게 국민들 탓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계약 조건이요, 못 밝힐 거 같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또 11월 접종을 확신합니까? 저는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부르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납기하겠다는 날짜가 있을 것이고, 다만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일 텐데, 그 납기하기로는 날짜가 국민들에게 홍보했던 일정과 맞지 않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가 2천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상에 최종 납기 일자가 안 적혀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2천만 명치 뭘 사는데 물건에 납기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발표를 안 하게 못한다. 자, 그러면 그거는 화이자, 모더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100% 납기하겠다는 날짜를 못 밝힐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거는 화이자, 모더나 입장에서 뭘 못 밝힌다는 거예요. 납기를 맞췄을 때 오히려 국가가 곤란한 게 있으니까 국가 쪽에서 개방하기 어려운 거지. 제가 보기에는 뭐 기간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납품할 때 얘기처럼 마지막 데드라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기별로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뭐 자꾸 밝히라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몇 명 마취를 접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니카에 대한 사실 불안감은 있죠. 근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뭐 의료계에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아스트라제니카 맞았거든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맞을까 말까 있는데, 그래도 뭐 맞아라. 왜냐면 맞는 게 그래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또 일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권할 수 있는 거라서 불안감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근데 약간 정부의 메시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이 백신으로 인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다 책임진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은 피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과관계가, 물론 뭐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과관계가 만약에 있다 해도 이거를 인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백종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지마비 왔던 피해자분처럼 일단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과관계 입증되면 책임이다 그러면 인과관계 입증 안 되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과관계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개인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내에 뭐 한 달 내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게 백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일단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이게 뭐 아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을 찾는 식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인과관계 입증되면 책임진다. 예.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 책임 안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어렵죠. 그리고 개인은 절대 불가능하고 예. 또 인과관계가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있다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내가 맞으면 나도 사고 당할 수 있겠네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두 사이에 제가 보기에 약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좀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한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애매한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많죠,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이걸 좀 입법적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걸 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야당은 이런 일에 돈 아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모호하다는 거는 돈 안 주려고 하니까 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 충분한 예상을 책정하고 거기에서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시키면 되는 것인데 돈 안 주려고 하니까 모호한 거예요. 보험사에서 돈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의료 분쟁이 나는 거예요. 만약 보험사가 순풍순풍 돈 주면요 의료 분쟁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책정한다. 이 정도의 원칙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우리가 의사입니까? 그거 하나씩 따져가지고 이건 되고 아니고를 어떻게 법으로 만듭니까?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노바백스나 아니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수천만 회분 확보하겠다 해놨는데 이거는 해외에서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접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 들여왔을 때 11월까지 그럼 안전성 문제가 확보된다는 거는 어떤 전문가의 예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질본의 그냥 예. 도박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불확실한 점이 있으니 제발 저희 야당 쪽에서 자료 요청하고 이러면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비밀 계약이든 뭐든지 간에 저희가 보고 나서 만약 국민이 공개할 만하다 그러면 할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거면 비밀 지킬 겁니다. 근데 왜 야당에게도 자료를 다 안 줍니까? 백신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백신 하다가 사실 문제 생기면 중단했다가 또 마음처럼 예. 30세 이하 했다가 65세 이하 했다가 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정부를 탓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의료보험공단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사실은 말씀처럼 가능하면 애매한 경우도 주게끔 저는 이게 예. 저는 입법까지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만 내려도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은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보상 문제도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 그렇죠. 이제 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변수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러시아 백신 처음에 네네.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뭐 아직까지 러시아 백신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자 만일의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 YTN이 리얼미터와 여론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필요하다가 51%, 불필요하다가 38%. 일단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된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 임상 결과가 저희가 이제 주 접종을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품질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다소 높은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시노백이라고 하죠. 중국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같이 언급이 살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임상 결과를 보면은 한참 뒤떨어집니다. 면역 형성률이 30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부작용들도 있는 것들은 보고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언급했던 러시아 백신 정도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정부가 좋다고 했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임상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백신들을 충분히 검토 선상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플랜 B,C로 일단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예. 플랜 B 정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이든 보면요 거의 뭐 인구의 3배, 4배 이렇게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럼 그게 또 꺼려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 거냐 물론 저도 뭐 중국 백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사실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만들어서 이게 좀 제대로 되겠어 했는데 차차차차 결과를 보니까 괜찮단 말이죠. 지금 뭐
한 가지만 만든 게 아닙니다. 3-4가지 예. 만들었어요. 4가지인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확보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변이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확보하는 게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요. 김호랑 교수 했던 말이 백신 좋은 거 나면 그거 사면 된다잖아요. 가장 좋은 거 사세요. 그냥 화이자, 모더나 가장 좋은 거 많이 사면 됩니다. 과거의 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하루하루 계속 변하고 예. 있습니다. 변하는 게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정부도 옛날 얘기 많이 도입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예. 옛날 얘기 하지 말라니까 어이가 예. 없네요. 약간. 어쨌든 백신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좀 협력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요. 곧 이제 또 가정의 달이라 모이는 횟수도 많아질 것 같은데 개인 방역 지키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투자의 꽃이 주식이었다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 가상화폐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세대의 투자 열풍이 뜨거운데요. 지난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요. 특히 가상화폐 투자 비중이 큰 2030 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사퇴 청원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히려 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야당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JP 모건은 이 가상화폐가 사기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죠. 그 미국 통화감독청도 은행이 암호자산을 수탁업을 허용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제도화하고 있고요. 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호를 하려면 이걸 제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음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또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예. 자, 여야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요즘 뭐 젊은 세대 코인 열풍이 광풍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 지난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게 국회에서 한 발언이죠.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발언 이후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가가 뚝 떨어졌고요. 이 찬반 논쟁이 지금 가열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 제도권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뭐 어찌 보면 보험회사, 증권사에 있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가상화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제도권에는 없는데 막 지금 하루 거래 금액이 2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가상화폐 집에서 뭐 집사람하고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디 걸 사야 되냐 우리 인석철한테도 가끔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만큼 사실은 실물 경제 뭐 신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매일 거의 주가 뉴스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를 뭐 폐지한다라고 해서 폐지될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이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이거를 좀 피해자도 좀 덜 생기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그 거래소를 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게 어쨌든 좀 안전하게끔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또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그랬거든요. 과세한다는데 이거를 없애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세금 내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세법적으로는 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어떤 실물 경제 쪽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어떻게 보호할 거냐,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과세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혼선으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 일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 금융 상품까지 개발될 정도로 이제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그렇죠.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리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산 규모도 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금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소위 잡코인 또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의 부작용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해 버리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뭐 아무거나 공시 잘 내면은 갑자기 5천억 되는 회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코스닥도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허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이 다소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자산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걸 닫는다고 해가지고 국제에서의 그런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흐름에 참여하고 싶은 국내 자본들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갈라파고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외과수술적으로 다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다 안 좋은 거다 이래버리면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 조류에 따라가기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치권에서 우선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부작용이 뭔지 정도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2017년에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나 아니면 암호화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뭐 박상기 장관이 와가지고 뭐 몇 마디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규제 쪽으로 많이 틀게 되면서 지금 오히려 이 파이의 상당 부분을 해외 쪽으로 뺏기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잘 알고 외과수술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 가격 변동이 크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없애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오히려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발언들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는 제도권에서 좀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오늘 두 분 의견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이 은성수 위원장의 분노한 청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4050 세대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자산을 이제 모으지 않았냐.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다. 왜 우리에겐 기회조차 없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 주거 문제 등 관련해가지고 청년들의 좌절하고도 맞닿아 있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주식 투자의 대부분 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2030 세대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어찌 보면 약간 조정기 침체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로 대부분 넘어갔고, 대부분 아마 또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분들이 20대, 30대예요. 보통 40대, 50대 분들은 주식하다가 뭐 ETF라도, 암호화폐 기반 ETF라도 나오면 해볼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만드니까 아마 글로 가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 정확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정도, 한 4050 세대 정도는 뭐 대학 졸업하면은 취직하고, 취직했다가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돈 모아서 집 사고, 그다음에 애들 뭐 결혼 뭐 키우고, 이게 어느 정도 보통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일자리가 일단 잘 없고요. 집값도 굉장히 올랐고요. 또 결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많고, 결혼해도 또 애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는 분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나쁜 것이다,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 방향보다는 피해를 줄여야 된다. 지금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가능하면 정보를 공개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게 왜 가격이 오르고 내릴까를 잘 모르겠어요. 주식 같으면 뭐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데, 이거 호재가 있는 것도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거래소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조금 제도권 안에 들어놔서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래소들은 정부에서 인증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을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피해 봤을 때 우리 주식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나면은 그 거래소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게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좀 유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외 송금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국제 간 은행 간 결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스위프트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안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바꿔가지고 낮추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다 닫아놓고 지금 이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사실 이렇게 되면 통제력이 금융시장에서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런 송금 같은 것들이 어떤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보기 어려운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은 뭐 역외 뭐 자금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환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불안한 지점이 있다는 건 인지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 모든 걸 막아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정부가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젊은 세대가 자산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길도 막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신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집값은 오르는 걸 보면서 자산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여하기에 자금 규모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산 불평등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얘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공감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자, 오늘 뭐 주말 휴일 동안 이 이슈가 핫했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한테도 질문이 있었는데 가상화폐 문제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 응답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에서 30년 가까이 써온 무전기의 안테나가 유독 3년 전부터 걸핏하면 부러져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가 기존에 쓰던 합금강 대신에 이 변형과 파손에 약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값싼 중국산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해 지난 1993년 주력화된 통신장비 PRC-999K입니다. 현재 전군에서 3만 1,000여 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반경 8km까지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AT72K라는 긴 안테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안테나가 망가지면 통신도 일순간 마비됩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2018년 무렵부터 훈련 중에 안테나가 부러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공부하는 쪽에 지나가다 나뭇가지 걸리거나 그래 되면은 꺾여버렸잖아요. 실제 작전 상태에서 진짜 본부가 통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로 이동했었을 때 차에다가 이렇게 뒷좌석에 해가지고 바깥으로 안테나 빼서 바람이 세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럴 때는 좀 휜 게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격을 받으면 찌그러져야 되는데 그거는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20여 년 넘게 써온 기존 안테나와 비교해봤더니 2017년 이후 납품된 건 아예 재질이 달랐습니다. 줄곧 합금강을 써 만들어 왔는데 돌연 스테인리스로 바뀐 겁니다. 스테인리스는 합금강과 비교해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저항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늘렸을 때 복구되지 않는 한계치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군은 국산화 전부터 긴 안테나엔 합금강을 쓰도록 규정해왔습니다. 재질과 강관 자체는 다 같은 재질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지금 미 원도상을 들어가고 끝까지 추적해 보면은 결국은 같은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예. 합금강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납품업체는 기존 안테나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에 불과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바꾼 뒤 기존에 계약한 단가 그대로 군에 납품했습니다. 납품업체 측은 단가를 맞추기 위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단가를 저희들 마진 갖고 얼마를 내려주면 그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면서 해야 되는 거고.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납품된 중국산 안테나는 3만 1,000여 개로 계약 단가는 16억 원이 넘습니다. 군은 지난해 9월에서야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렇게 안테나 품질이 의심되자 군사경찰대가 직접 조사에 나섰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결론은 문제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군에서 사용하는 부품은 반드시 사용 가능한 재질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 안테나 도면에 재질 표기가 빠져 있었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왜 표기가 빠졌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납품된 안테나가 걸핏하면 부러진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에 나선 육군 중앙수사단. 핵심은 20여 년 동안 합금강으로 만들어 쓰던 안테나가 갑자기 스테인리스로 둔갑해 보급된 경위였습니다. 2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문제 없다였습니다. 이유는 황당합니다.
군사 장비 부품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재질 표기가 이 안테나 도면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규격 때문에 이게 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기품을 요청해서 받는 답변으로 기준 잡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도면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에 물었더니 원래 긴 안테나 미국 원 도면에는 합금각만 쓰도록 명시돼 있었는데 국산화 과정에서 재질 표기가 누락된 것 같다면서도 현재로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규격을 우리가 이어놓은 거 아니냐는 추정이 있는데 어쨌든 재질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이 이제 추적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제한됩니다. 30년 가까이 정해진 재질 없이 방치된 안테나. 품질을 검사한 국방기술품질원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표준화 업무 지침과 국방규격 작성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해 기존 장비와 동급이나 그보다 강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소 합금강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체된 재질이 규정이 안 돼 있으니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합금강보다 상대적으로 파손과 변형에 약한 스테인리스 안테나가 품질 시험을 통과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무전기에 달았을 때 통신이 정상 작동하는지만 검사했기 때문입니다. 야전에서 사용하는 안테나지만 내구성과 재질에 대한 검사는 없었습니다. 무전기 안테나 소재에 어떤 시험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불충분하거나 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다고 판단돼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안테나 국산화 28년 만에야 부랴부랴 재질 확인을 포함한 품질 시험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한국인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은 윤여정 씨는 영화 데뷔작 환여의 고 김기영 감독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윤여정 씨는 첫 감독님이었던 김기영 감독에게 감사한다며 그가 지금도 살았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환여는 어떤 영화였을까요? 이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영화 환여는 지금은 작고한 거장 김기영 감독이 1971년에 발표한 영화입니다. 본인의 1960년작 영화인 하녀의 이야기 구조를 다시 활용한 영화인데요. 윤여정은 영화 환여에서 시골에서 상경해 부잣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명자 역을 맡아 한 집안을 파멸로 몰고 가는 광기와 집착을 보여줬습니다. 네, 당시에 TV 배우로 인기를 누리던 윤여정 씨는 이 영화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윤여정은 환여로 제10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상, 제8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4회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여우주연상의 쾌거도 이뤘지만 당시 직접 수상하지 못해서 이 영화제의 트로피는 39년 만인 지난 2010년에서야 받았습니다. 윤여정 씨 역시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요. 자, 환여는 5월 1일 재개봉이 결정되면서 스크린에서 50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따스한 햇살까지 내리쬐면서 오늘도 예년 이맘때 봄 기운을 느끼기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까지 올랐고 앞으로 1, 2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볕이 강한 낮 동안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2시부터 5시 사이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연일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전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예년 수준을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21도, 광주 23도,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포근한 날씨 속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다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중북부 지역은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 내륙에는 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4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콧가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꽃가루 위험 지수가 높은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나오실 때에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